네, 그리스와 채권단의 국제금융 협상에 대한 불발이 나면서 다시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분간 회복되기는 어렵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리스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해서 이번 긴축안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오늘 있을 또 IMF의 자금 상환도 실패할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얼마나 진행이 될지 이 부분들 좀 오늘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호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일단 내일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금융시장은 전혀 그리스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악재로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문제가 결국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악재로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그리스와 관련된 이슈가 정말 악재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를 마련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일 정도에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IMF 돈은 못 갚겠죠. 그리스는 이미 거지인 상태이니까 ECB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누군가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스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궁금한 게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과연 치프라스의 도박은 성공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 지금 그리스 내 여론은 채권단 방안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 긴축안들을 수용하고 결국 유로존에 잔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7대3 정도의 비율에서 5.5대 4.5로 비율 자체가 많이 축소된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분위기는 유로존에 남는 것이 그래도 낫다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치프라스의 도박은 여론조사만 놓고 보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 일정과 예상 시나리오인데 이 예상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 4개 시나리오 중 25% 이하의 최악 확률이니까 나머지 75%의 확률은 그래도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로 갈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독일을 비롯한 이웃 쪽에서 아주 처참하게 그리스를 작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데 이 시스템에서 처음으로 이탈하는 누군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그리스까지 가게 된다면 유로존을 떠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렇다면 ECB가 그동안 지원했던 걸 모두 중단시키면서 전체 투자 자금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효과를 보여야 스페인 안달루시아라든지 이탈리아의 일부 좌파 정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다른 시도, 유로존의 추가적인 탈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가 최악의 경우로 선택하게 된다면 아마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럽 쪽에서, 이웃 쪽에서는 아마 피해 복수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리스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그리스가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만약에 드라크마를 부활시키면 그리스는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GDP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가 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EU에 지금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죠. 수출과 수입 모두 EU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내 교역만이 지금 그리스는 살 길인데다가 제조업 자체의 비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드라크마를 부활시켜봐야 살아날 수 없고 오히려 부채만 크게 늘려놓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결국은 그리스 이번 위기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7월 5일까지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의외로 길게 보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같은 라틴 계열로 묶일 수 있는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은 그렇지 않지만 게르만 민족으로 구분되고 있는 이쪽들 독일이라든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쪽의 흐름은 오히려 그리스의 퇴출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정 위기가 아예 없는 깨끗한 국가들끼리 다시 모여서 새로운 통화, 유로화를 새로 만들자라는 그런 논의도 과거에 진행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17년도에 독일 새 총선 때는 그리스와 같은
이 종양들은 제거하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다만 그 시기까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호벽이라든지 그리스의 추가적인 부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위기는 다시 한번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약간 험난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변동성, 위험자산의 변동성은 여전히 대기하고 있다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국민투표까지 가게 된 그리스 아직까지 회복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경우에는 유로존 이탈에 대한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그리스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모두 다 맥을 추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네,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더 민감한 빅스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좀 긴 주봉으로 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2년 이후로 꾸준하게 뭔가 위기 상황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급증했다가 급락하고 급증했다가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했죠. 불과 작년까지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와 같은 흐름이 여름에 강하게 나타났다가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추세적으로 변동성이 상승할 것이냐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상승과 속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리스 이슈 하나, 단일 이슈만으로는 급격한 변동성의 증가 이후에 다시 좀 사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변동성이 증가하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가 핵심인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지금 고평가된 업종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소프트웨어, 화장품,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ROE와 PBR을 중심으로 하는 회기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은 고평가 영역이고요. 이쪽은 저평가 영역인데 저평가 영역 종목군들의 대표 종목이 지금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저평가로서 여기 이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률이 자동차나 IT보다도 낮은 주제에 뭐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익률도 낮은 주제에 PBR은 3배, 4배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당연히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약간 이쪽으로 접근하고 반대로 고평가된 종목군들은 신용을 중심으로 올랐다라는 점에서 회계선 중심으로 내려올 가능성, 결국은 종목의 일종의 로테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지 않냐. 어제 나타났던 제약주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는 그것을 또 의미하는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부분 쪽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실적을 동반하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감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외국인 수급도 그렇게 종목별로 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 시장 전체를 팔기보다는 많이 오른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던 성장주에 대해선 매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소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가운데에서 자동차 업종을 꼽아주셨는데요. 현대차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가장 밀접한 엔화의 흐름도 지금 엔저 흐름이 조금 주춤해진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엔화 흐름부터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벨이 낮아진 박스권 안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엔화 인덱스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아니라 엔화 자체의 가치를 평가한 엔화 인덱스인데요. 굉장히 큰 박스를 그리고 있다가 이 박스를 하향 이탈한 이후에 지금 급락하고 현재 구간이 다시 수렴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강력한 하락 압력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지금 BOJ 쪽에서는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예 양적 완화를 멈춰버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엔화가 약세로 갈 경우에는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로 돌아선다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엔화 약세를 더 이상은 바라지 않고 있는 국면이죠. 그렇다면 엔화는 현재 낮아질 박스권 안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인 약세 국면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추세 전환에서 추세적인 강세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그리스 위기가 본격화되고 그렉시트까지 가면서 지금 위험 국가로 꼽히고 있는 뭐 아르헨티나, 푸에르토리코 뭐 이런 국가들이 다 망한다. 뭐 이런 시각으로 가게 되면 엔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아주 강하게 보이면서
오히려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은 지금 높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엔화는 하락의 속도는 둔화될 수 있으나 여전히 한 단계 레벨이 낮아진 박스권 정도에 머물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가 급격하게 급반등하기는 힘들겠지만 낮아진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엔저 기조가 주춤해지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주들에게도 호재가 될 텐데요. 최근에 현대차가 13만 원을 회복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 가능할까요? 엔화가 추세적인 강세를 보인다면 가능한 모멘텀이 되겠지만 그 부분이 어렵다면 추세적으로 반등을 못한다. 다만 엔화가 여기서 추가적인 약세도 어렵다면 현대차의 주가도 추가적인 약세는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실적이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대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실적 추정치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익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현재 재고가 소진되는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점, 또 신규 모델 런칭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증가, 이런 부분과 함께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건 전반적으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인센티브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차 한 대 판매할 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현대차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현대차의 이익 전망을 향후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의 이익 전망도 분기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시장 자체가 좋은데 현대차만 안 좋은 거냐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랑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범용차 영역에 폭스바겐도 최근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의 판매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만 어려운 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가운데 현대차가 추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GM의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범용차들이 전부 지금 힘들다. 왜냐하면 중국 상황이 좋지가 않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구간 안에서 중국 차들의 약진이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따라했던 아니면 중국 차가 싸서든 어떤 이유를 됐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분간 시각은 조금 낮춰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차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신차 중에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판매가 되는 것은 SUV인데요. SUV 중에 기대되고 있는 건 투싼 하나 정도입니다. 아반떼는 신모델이 나와봐야 최근에 B세그먼트의 이 세단류는 거의 안 팔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국내에서 얼마나 팔릴까도 문제지만 글로벌 판매량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현대차는 가치가 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사두면 2, 3년 묵혀두면 언젠가 이익이 크게 나겠지만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쪽에 여전히 무게를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도 더 크게 빠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치는 물론 낮지만 지금 상황에서 마땅히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장기적인 투자로만 적합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이슈들과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